나는 김영석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것을 더 많이 갖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정리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깥으로 달려가며 성취를 쌓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안으로 돌아오며 질서를 세우는 일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복을 부르는 비결 같은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삶의 균형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곳에 천천히 스며들어 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벌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이상하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조금씩이라도 모였는데 요즘은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 물가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집은 버티고 어떤 집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월급으로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늘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운이 좋고 나쁨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삶의 질서에서 갈립니다. 시간의 질서, 관계의 질서, 돈의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마음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거야. 나는 베풀었을 뿐이야. 남을 도우면 돌아오겠지. 이런 말들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좋은 마음에도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선의는 쉽게 피로가 되고 손해가 되고 때로는 후회가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를 자주 보았습니다. 가장 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함은 때때로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과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도와주고 나서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그 선의가 질서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고 정오를 지나며 정올 때 보름을 앞두는 시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올해는 잘 풀릴까? 아이들 앞길은 괜찮을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혹시 큰일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불안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이상하게도 큰 결심보다 작은 행동에서 틈을 보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정리도 조급해지고 판단도 조급해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큰 실수보다 작은 틈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저는 늘 현실을 중시합니다. 다만 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과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리듬으로 삽니다. 그 리듬이 무너지면 건강이 먼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지막에는 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안 모인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묻습니다. 요즘 생활 리듬은 어떠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집안은 정돈이 되어 있습니까? 주고받는 관계에서 경계는 서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사실 요즘 마음이 좀 헝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는 물건이 단순한 물건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건에는 사용한 사람의 습관이 붙어 있습니다. 손때가 묻고 기억이 묻고 마음이 묻습니다. 특히 오래 쓰는 물건일수록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물건은 물건이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이 자기 삶은 섬세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반대로 물건 하나를 정갈하게 다루는 사람은 대개 자기 마음도 조금은 정돈하려고 애씁니다. 물건은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새 물건을 사는 것이 늘 부담이었고 한 번 산 물건을 오래 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더 많은 의미가 실렸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도 오래된 코트 한 벌에도 그 시절의 바람과 절약과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물건을 누군가에게 건넬 때는 단순히 필요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조각을 떼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은 나누면 따뜻해지지만 어떤 것은 나누는 순간 오히려 내 안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무엇을 주면 안 된다는 금기 목록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특히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고받음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중심을 쉽게 밖으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만큼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건네는 것이 옳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가? 상대를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선의가 아니라 충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의 큰 틀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5가지 물건입니다. 왜 하필 5가지냐고요? 이 5가지는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5개의 기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의 질서, 둘째는 시간의 질서, 셋째는 관계와 이동의 질서, 넷째는 몸과 기억의 질서, 다섯째는 먹고 사는 기반의 질서입니다. 이 5 기둥이 흔들리면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이 5 기둥을 단단히 세우면 큰 복을 기다리지 않아도 삶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오늘은 그 첫 문을 열겠습니다. 돈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의외로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우리는 지갑을 단순한 가죽 주머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갑은 한 사람의 돈 습관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카드와 현금이 들어있고 영수증과 메모가 들어있고 때로는 신분증과 가족 사진까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물건일까요? 지갑은 사실상 내가 돈을 대하는 방식이 농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갑이 흐트러진 사람은 대개 지출도 흐트러집니다. 지갑이 정돈된 사람은 대개 마음도 조금은 정돈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삶은 이런 작은 것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왜 정월대 보름 전에는 지갑을 쉽게 주고받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이미 주고받은 분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돈의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삶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입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작은 틈이 쌓여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그 틈을 하나씩 막아봅시다. 정월대 보름 전까지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복을 구걸하기보다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결국 편안해집니다. 다음에서 첫 번째 물건 지갑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갑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웃으십니다. 교수님, 요즘 누가 지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카드 하나면 다 되는데요. 맞습니다. 결제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갑이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손에 잡히는 현금이 줄어들수록 돈은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더 모르게 됩니다. 지갑은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담아두는 작은 방입니다. 그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출도 어지러워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안 모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 투자 실패나 한 번의 큰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작은 새는 구멍이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은 대개 생활의 무질서에서 시작됩니다. 지갑 속 영수증이 쌓이고 카드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어느 카드로 무엇을 결제했는지 기억이 흐려지고 이번 달만 하며 예외를 늘리다 보면은 예외가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불안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오면은 사람은 더 쉽게 소비합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씻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돈은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쓰는 것이 됩니다. 돈이 감정의 하수구가 되면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정월대 보름을 앞두고 제가 지갑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기는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마음의 결심이 아직 살아있는 때입니다. 사람은 결심이 살아있을 때 작은 습관을 바꾸기 쉽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이 바뀌면은 큰 흐름이 달라집니다. 저는 운이라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씁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진다는 말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면은 결국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리한 선택은 대단한 결단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손에 쥐는 지갑 하나를 정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정월대 보름 전에는 지갑을 쉽게 주고받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걸 미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구조로 봅니다. 지갑은 돈과 직접 닿아 있는 물건입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동시에 심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은 곧 우리가 삶을 다루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대할 때 늘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지출도 기록하고 남에게 빚지는 걸 꺼리고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 분의 지갑에는 절제라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돈을 대할 때 늘 급합니다. 계산을 미루고 정리를 나중으로 미루고 이 정도쯤 하며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런 분의 지갑에는 느슨함이 들어있습니다. 지갑을 남에게 주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의 습관을 함께 건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갑을 선물하거나 오래 쓰던 지갑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에는 종종 감정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마음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강한 선물일수록 책임감도 같이 따라옵니다. 내가 줬으니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줬으니 내가 더 도와야 하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때때로 금전적 결정을 흐립니다. 자식이 아빠 엄마 하며 부탁할 때 우리는 지갑을 준 순간부터 더 약해집니다.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지갑을 준 것이 돈길을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넓히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풍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월대 보름 전까지는 지갑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보다 내 지갑을 바로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지갑을 선물하고 싶다면 며칠만 미루십시오. 선물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의 질서는 도망갑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이미 지갑을 줬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김영석식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공포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자신을 탓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돌려받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굳이 운명 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지갑에 내 신분증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카드 번호를 확인해야겠다. 잠깐 필요한 게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말의 온도를 조절하십시오. 관계는 지키되 경계는 세우는 것이 성숙입니다. 만약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다음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새 지갑이 문제가 아니라 새 질서가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은 지갑이 없어서 돈이 새는 게 아니라 지갑이 없어진 틈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즉시 작은 규칙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3일 동안만이라도 모든 지출을 메모하십시오. 커피 한 잔도 적으십시오. 사람은 기록을 시작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둘째, 카드 개수를 줄이십시오. 카드가 많으면 결제가 쉬워지면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한 장은 생활비, 한 장은 고정비, 이렇게 단순화하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셋째, 지갑 속을 정돈하십시오. 영수증은 오늘 처리하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갑 속 먼지를 닦는 일은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사람에게 잘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정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남을 도와도 내 삶은 더 불안해지지?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네 삶의 경계를 세워야 한다. 경계 없는 선의는 너를 지치게 하고 지친 상태에서 하는 도움은 너를 가난하게 만든다. 그 친구는 한동안 제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갑을 여는 습관을 줄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필요한 곳에 더 정확히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정월대 보름 전이라는 말은 결국 지금이 방향을 바로잡기 좋은 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갑을 남에게 주지 말라는 말도 본질은 당신의 돈 습관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질서도 필요합니다. 사랑만 있고 질서가 없으면 그 집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질서가 있는 사랑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오래감 속에서 진짜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둥, 돈의 질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시작점인 지갑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기둥, 시간의 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건강과 마음의 안정까지 결정합니다. 그 시간의 상징처럼 보이는 물건이 바로 시계입니다. 시간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쉽게 부서집니다. 저는 그 차이가 결국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정월대 보름을 앞둔 시기에 사람들이 유난히 불안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새로 그립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건강을 챙겨야지. 관계를 정리해야지. 다짐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일상은 다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잠은 늦어지고 밥은 대충 먹고 걷기는 미뤄지고 마음은 바빠집니다. 그 바쁨이 사실은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리듬이 무너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면 더 급해지고 급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대개 건강과 관계를 먼저 흔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두 번째 물건이 바로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시계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기시키는 물건입니다. 저는 시계를 단순한 장식이나 선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손목에 차고 다닌 시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시계는
여러분과 함께 출근했고, 여러분과 함께 병원에 갔고, 여러분과 함께 장례식장에도 갔을 수 있습니다. 기쁜 날에도 자고 있었고, 슬픈 날에도 자고 있었겠지요. 그런 물건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행위는 그냥 물건을 주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의 기억과 리듬을 함께 건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미신이 아니라 삶의 구조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습관은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습관은 어떤 상징과 연결될 때 더 단단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의 시작을 고정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 라디오로 시간을 고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화가 운동의 상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목 시계가 규칙의 상징입니다. 특히 시계는 손목에서 심장 박동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 작은 진동은 은근히 우리의 의식을 붙잡습니다. 지금 몇 시지? 약 먹을 시간이다. 약속 시간이 다가온다. 이제 자야 한다. 이렇게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의 경계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정월대 보름 전후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에 누군가에게 시계를 선뜻 선물하거나 오래 차던 시계를 좋은 뜻으로 넘겨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가진 리듬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선물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묘하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시계는 그저 비싼 물건이 아니라 내 시간이 묻어있는 물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선물을 받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수님, 저 사람이 좋은 뜻으로 준 건 알겠는데 왠지 차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담은 관계를 흐리게 합니다. 선물이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부담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면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체감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1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며 자신을 몰아붙이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늦었어 하며 자신을 포기하는 반응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몰아붙이면 몸이 상하고 포기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길은 리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큰 목표보다 작은 규칙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걷기, 밤 11시 전에 불 끄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규칙이 시간의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한번 크게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바쁘게 살던 시기에 제가 몸을 혹사시키며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만 더 하며 제 시간을 계속 당겨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글이 잘 안 써지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의 기대와 일정표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시간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에 한 번은 아무 약속도 잡지 않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 건강과 마음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시간은 관리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결론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를 이야기할 때 시계를 주면 안 된다는 금기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올 때 보름 전이라는 시기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쉬운 시기이니 이때만큼은 특히 내 시간의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줄 수 있지만 내 리듬을 건드리는 선물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를 선물하고 싶다면 대보름 이후로 미루십시오. 며칠 미룬다고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며칠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시계를 주고받았다면 저는 아주 현실적인 해결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계를 주었다고 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계기로 내 리듬이 무너졌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잠이 불규칙해졌다면 그게 핵심입니다. 둘째, 생활을 3일만 바로 세우십시오. 저는 종종 3일만 제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3일 동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20분 걷기만 해도 몸은 다시 안전한 리듬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셋째, 선물로 받은 시계를 차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특별한 날에만 착용해도 됩니다. 관계를 지키되 내 리듬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건강이 먼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돈은 더 빨리 틉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계는 그 연결의 중심에 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시간을 아끼려 하지 말고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늦었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말고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작은 규칙으로 리듬을 세우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지혜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와 이동의 질서입니다. 사람의 발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결국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그 발과 가장 가까운 물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발과 슬리퍼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디로 걸어가느냐로 드러납니다. 말로는 좋은 삶을 말하지만 발걸음은 솔직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병원으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늘 시장으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늘 남의 눈치를 보러 향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산책로로 향하고 도서관으로 향하고 자기 마음을 돌보는 곳으로 향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삶의 방향은 거창한 결심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발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기둥, 관계와 이동의 질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아주 가까운 물건이 바로 신발과 슬리퍼입니다.
신발을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로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품습니다. 신발은 밖으로 나갈 때 신는 물건입니다. 즉, 신발은 나의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는지, 어느 사람을 만나러 가는지,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 그 모든 것이 신발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주고받는 행위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정월대 보름을 앞두고 마음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작은 상징이 관계를 흔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신발 선물은 이별을 부른다는 말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이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의 문화는 대개 생활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신발을 주고받은 뒤에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물건의 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상징이 되고, 상징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늘 경계를 강조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었다는 사실이 기대로 바뀌면은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신발 선물은 그런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이제 너는 밖으로 나가라는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결혼할 때 신발을 사주셨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신발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 담긴 감정, 그리고 선물 이후에 생긴 기대와 부담의 구조는 분명히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발에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발은 바닥과 가장 가까운 물건입니다. 땅은 온갖 먼지와 균과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발은 밖의 모든 것을 발 밑에 붙여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집안에서 신발을 어디에 두느냐, 현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것도 미신이 아니라 생활위생과 심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신발이 뒤엉켜 있으면 관계도 뒤엉키기 쉽습니다. 별것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별것 아닌 것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특히 슬리퍼는 더욱 섬세합니다. 슬리퍼는 집 안에서 신는 물건입니다. 즉 슬리퍼는 가정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집안에서 가장 많이 부딪힙니다.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지만 집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무뎌지고 배려가 줄어듭니다. 그때 집의 기운은 빠르게 흐트러집니다. 저는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은 큰 싸움이 아니라
작은 물회라고 생각합니다. 슬리퍼는 그 작은 물회가 가장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현관 슬리퍼가 늘 흐트러져 있고 집안 슬리퍼가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가족은 무의식적으로 이 집은 정돈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집에서는 정돈된 대화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월 때 보름 전에는 신발과 슬리퍼를 남에게 주고받는 일보다 내 집의 현관을 먼저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밖에서 지친 마음이 들어올 때 현관이 정돈되어 있으면은 마음이 한번 걸러집니다. 아, 내가 돌아올 곳이 있구나. 그 안정감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현관이 어지러우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짜증이 납니다. 짜증은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정월 때 보름 전까지 딱 7일만 해보십시오. 현관에 있는 신발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자주 신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버린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미 신발이나 슬리퍼를 누군가에게 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도 공포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큰일 난다는 말은 사람을 얼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와 생활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가능하면 거래로 바꾸십시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공짜가 주는 모호함입니다. 공짜는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서운함을 만듭니다. 그러니 만약 이미 신발을 줬다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받으십시오. 이건 그냥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1,000원이라도 내게 줘.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선물을 정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경계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선물로 신발을 준 사람에게는 관계를 더 따뜻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신발이 상징이 될 수 있다면 말과 행동은 그 상징을 지우는 힘이 있습니다. 너 잘 지내지? 요즘 힘든 건 없니? 밥은 잘 먹고 있니? 이런 간단한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져도 다시 붙일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멀어지면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작은 확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셋째, 신발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결국 발걸음입니다. 내가 요즘 어디로 자주 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늘 무겁다면 그 관계에는 경계가 부족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따뜻해진다면 그 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발걸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신발을 신으라 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좋은 길로 걸어가라. 좋은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을 지치게 하지 않는 길, 내 마음을 후회하게 하지 않는 길, 내 가족을 상처 입히지 않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정월대 보름 전이라는 시기적 말은 결국 지금이 정리의 때라는 뜻입니다. 신발과 슬리퍼를 남에게 주지 말라는 말도 본질은 관계와 생활의
경계를 허물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집안의 현관을 정돈하고 발걸음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인연을 더 정성껏 챙기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관계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안정되고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돈도 새지 않습니다. 건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과 기억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와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옷과 이불입니다. 몸에 직접 닿는 물건은 생각보다 깊게 우리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왜 어떤 옷은 입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옷은 입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지, 그리고 왜 정월 때 보름 전에는 헌 옷을 함부로 주고받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지 다음에서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옷과 이불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옷은 그냥 입는 거고 이불은 그냥 덮는 건데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 속에서 살고 너무 빨리 바꾸고 너무 쉽게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는 일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다시 단순한 진실로 돌아옵니다. 몸에 직접 닿는 것들이 결국 마음을 움직인다는 진실입니다. 옷과 이불은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우리의 몸을 감싸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옷과 이불을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몸과 기억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억을 머리로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기억은 몸에도 남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어떤 냄새를 맡으면 오래전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옷은 냄새를 품습니다. 이 촉감은 감정을 품습니다. 색은 기분을 바꿉니다. 특히 오래 입은 옷일수록, 오래 덮은 이불일수록 그 영향이 큽니다. 사람은 말로는 잊었다고 하지만은 몸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으면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이불을 덮으면은 잠이 얕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굳이 미신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와 몸이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정월 때 보름 전후의 시기에 옷과 이불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결국 새 리듬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 리듬은 큰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몸이 상쾌해야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야 행동이 정돈됩니다. 그런데 옷과 이불은 몸의 감각을 좌우합니다. 몸에 닿는 것이 불편하고 눅눅하고 오래된 감정이 붙어 있으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면 행동이 줄어듭니다. 행동이 줄어들면은 삶이 좁아집니다. 삶이 좁아지면은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결국 옷과 이불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삶의 폭을 결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코트 하나를 몇 년씩 입고 셔츠도 몇 벌 안 되니 잘 빨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옷이 단순한 멋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기록이었습니다.
겨울에 얇은 옷을 껴입고도 견뎌야 했던 날들, 돈이 없어서 새 옷을 못 사던 때 그래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다림질을 하던 밤들, 그런 기억이 옷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저는 오히려 옷을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옷이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옷과 이불을 정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봅니다. 단지 집이 넓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오래된 옷이 산처럼 쌓여 있으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미뤄둔 삶을 마주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습관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옷장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해집니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가진다는 감각은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정월대 보름 전에는 이 정리가 더 효과가 큽니다. 새해의 결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헌옷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것을 도덕과 연결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헌옷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그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헌옷을 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고마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헌옷은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입기 싫은데 거절하기 어렵다. 입으면 내 것이 아닌 삶을 입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 부담만큼 미묘해집니다. 즉, 헌옷을 주는 행위가 선의로 끝나지 않고 관계의 무게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지 말라가 아니라 주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공식적인 수거함이나 기부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옷은 특정 관계에 얽히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누구의 옷을 입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는 사람도 내가 준 옷이 어떻게 쓰일까라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은 행동이 쉬워집니다. 이것이 정리의 힘입니다. 그럼 이미 헌옷을 누군가에게 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한 일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몸의 감각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늘 작은 처방을 좋아합니다. 큰 의식보다 작은 실천이 사람을 살립니다. 첫째, 새 옷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움입니다. 새 옷은 단지 천조각이 아니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그 옷을 하루 종일 입어보십시오. 몸이 느끼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셋째, 그날 밤 잠자리도 정리하십시오. 이불 커버를 바꾸고 베개를 털고 방을 환기시키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별것 아닌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그 개운함이 바로 몸과 기억의 질서가 조금 회복된 신호입니다. 이불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무방비한 시간을
이불 안에서 보냅니다. 잠은 의식이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몸은 가장 민감하게 주변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오래된 이불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이불에 지친 기억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아프던 시절에 덮던 이불, 가족 갈등이 심하던 시절에 덮던 이불, 불안 속에서 뒤척이던 밤들의 감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월대 보름 전에는 잠자리를 한번 새롭게 정리해 보라고 권합니다. 새 이불을 사지 못해도 됩니다.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고 방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빛과 공기는 마음을 살립니다. 또 하나, 저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남의 옷을 함부로 입지 마십시오. 이것은 미신이라기보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남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때로 남의 기준을 입는 것입니다. 남의 삶의 온도를 입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기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경험하며 흔들려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준이 없으면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니 옷을 입을 때도 이 옷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나를 당당하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결국 삶을 정돈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월대 보름 전이라는 시기적 표현은 결국 새해 몸을 만들라는 권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옷과 이불은 몸을 만들고, 몸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관계와 돈의 흐름까지 좌우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무엇을 더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덜어내고 정돈하려고 하십시오. 헌옷을 누군가에게 주어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내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 평안한 사람이 되십시오. 평안은 복의 문입니다. 평안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5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먹고 사는 기반의 질서입니다. 그 기반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릇과 수저입니다. 밥을 담는 그릇, 입에 닿는 수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 집의 생활 리듬과 식복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릇과 수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교수님, 밥그릇이 무슨 운을 좌우합니까? 요즘은 배달도 시켜 먹고 일회용도 쓰는데요. 맞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변화 속에서 그릇의 의미가 더 또렷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릇과 수저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가정이 먹고 사는 리듬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식사입니다. 밥을 대충 먹기 시작하고 식탁이 사라지고 부엌이 어지러워지고 씻지 않은 그릇이 쌓입니다. 그때부터 마음도 조금씩 헝클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헝클어지면 돈도 헝클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운을 돈의 크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재물운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한 달 반짝 벌었다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적게 벌어도 꾸준히 남는 돈이 진짜 힘입니다. 그 지속성을 만드는 것은 화려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바닥을 얼마나 단단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바닥이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씻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먹는 일은 가장 직접적입니다. 몸은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마음은 식사의 리듬으로 안정됩니다. 그러니 그릇과 수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활의 바닥을 붙잡는 손잡이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배가 고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밥 한 그릇이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뜨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식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합니다. 밥을 대충 먹으면 소화가 먼저 무너지고, 소화가 무너지면 잠이 무너지고, 잠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돈을 함부로 쓰게 됩니다. 결국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 삶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월대 보름 전후에 그릇과 수저를 함부로 주고받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새해 초입은 생활이 재정렬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부엌은 그 집의 심장입니다. 부엌이 정돈되면 집은 살아있고, 부엌이 무너지면 집은 힘을 잃습니다. 그릇과 수저는 부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흔들어 버리면 생활의 리듬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더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릇은 가정의 기억을 담습니다. 어떤 집은 가족이 함께 먹던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는 대화가 담겼고 웃음이 담겼고 때로는 눈물도 담겼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의 사물로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쓰던 그릇을 누군가에게 건넬 때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허전해집니다. 별거 아닌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그 허전함은 단지 물건을 잃어서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 한 부분이 빠져나간 느낌 때문입니다. 특히 정월처럼 마음이 예민할 때 그 허전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소비와 갈등을 부릅니다. 결국은 생활이 흔들립니다. 수저는 더 민감합니다. 수저는 입에 직접 닿습니다. 입은 단지 음식을 넣는 구멍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말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가 정말 많습니다. 같은 말도 입에서 나오면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저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입으로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왔는가. 수저가 정갈한 집은 대개 말도 정갈합니다. 반대로 부엌이 어지러운 집은 말도 쉽게 거칠어집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 수저를 정돈하는 것은 말과 관계를 정돈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늘 겁주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를 권합니다. 정월대 보름 전이라는 시기 또한 공포가 아니라 실천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첫째, 부엌의 그릇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금이 간 그릇, 깨진 그릇, 지나치게 오래되어 위생이 불안한 그릇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아까워서 붙잡고 있으면 마음도 같이 붙잡힙니다. 마음이 붙잡히면 새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복을 부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그릇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새 것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래 쓰던 그릇을 아깝다 하는 이유로 가까운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물이 관계를 가볍게 해야 하는데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기왕이면 공식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재활용과 폐기를 적절히 하십시오. 관계를 중심에 두지 말고 질서를 중심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만약 이미 그릇이나 수저를 누군가에게 주었고 마음이 찜찜하다면 저는 아주 간단한 실천을 권합니다. 3일의 식사를 바르게 해보십시오. 새 그릇이든 기존 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를 정해 3일 동안 식사를 정돈해 보십시오. 밥을 천천히 먹고 씹는 횟수를 늘리고 식사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생활 훈련입니다. 3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돈과 관계도 덜 흔들립니다. 그 불안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밥을 바르게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제가 평생 교육 현장에서 지켜본 것이 있습니다. 큰일을 해낸 사람들은 대개 생활이 단정합니다. 생활이 단정한 사람들은 크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밥을 제때 먹고 책상을 정리하고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쌓여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이 결국 복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운을 믿기보다 습관을 믿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함께 먹는 밥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커서 각자 먹고 부부도 시간이 어긋나고 혼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릇과 수저는 점점 대충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충 먹기 시작하면 대충 살기 시작합니다. 대충 말하고 대충 만나고 대충 결정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러니 혼자 드시는 분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한 끼를 차리십시오. 반찬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을 소중히 다룬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돌아서 결국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관계를 지킵니다. 정월대 보름 전이라는 말은 결국 새해 생활을 다시 세우라는 초대입니다. 지갑으로 돈의 질서를 세우고 시계로 시간의 질서를 세우고 신발로 관계의 질서를 세우고 옷과 이불로 몸과 기억의 질서를 세웠다면 마지막으로 그릇과 수저로 먹고 사는 기반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단단해지면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안이 와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이라는 말이 사치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기보다 생활의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물건을 통해 5가지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은 돈의 질서, 시계는 시간의 질서, 신발과 슬리퍼는 관계와 이동의 질서, 옷과 이불은 몸과 기억의 질서, 그리고 그릇과 수저는 먹고 사는 기반의 질서였습니다. 저는 이 5가지를 운을
좌우하는 물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바로 세우는 손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은 큰 결심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작은 손잡이를 붙들면 삶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를 한 번에 묶어 정월대 보름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김영석의 언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의 삶은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십니다. 맞습니다. 중년 이후의 불안은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돈 걱정이 있으면 건강도 걱정이 되고, 건강이 걱정되면 미래가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되면 관계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의 지혜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구조가 있으면 문제는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구조가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정월대 보름 전이라는 시기는 그 구조를 세우기 좋은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직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큰 결심을 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올해는 반드시 인생을 뒤집을 거야. 그런데 그 큰 결심이 며칠 지나면 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바닥이 그대로인데 마음만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크게 바꾸지 말고 바닥부터 바꾸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닥이 바뀌면 마음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 바닥을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정리입니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정리한다는 것은 나는 돈을 무심코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시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나는 내 시간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신발을 정리한다는 것은 나는 필요 없는 만남을 줄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옷과 이불을 정리한다는 것은 나는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릇과 수저를 정리한다는 것은 나는 내 삶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리는 곧 태도의 정돈입니다. 태도가 정돈되면은 운이 좋아 보이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사실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경계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자주 무너뜨립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봤으니까 내가 더 참아야지 이런 말로 경계를 흐립니다. 그런데 경계가 흐려지면 관계는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주기 쉬워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며 이것을 보았습니다.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깊게 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 정월대 보름 전까지 딱 한 가지 경계를 세워보십시오. 나는 내 삶의 기본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누군가를 만족시키지 않겠다. 이 경계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5가지
물건이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지갑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말은 돈의 경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시계를 함부로 주지 말라는 말은 시간의 경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신발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말은 관계의 경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옷과 이불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말은 몸과 감정의 경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릇과 수저를 함부로 주지 말라는 말은 생활의 경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금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의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정월대 보름 전까지 7일만 해보십시오. 사람은 7일만 해도 변화를 느낍니다. 첫째 날 지갑을 비우고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영수증은 버리고 카드 수를 줄이고 현금은 생활비만 남기십시오. 둘째 날 시간표를 정리하십시오. 잠자는 시간을 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셋째 날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신발을 줄이고 자주 신는 것만 남기십시오. 넷째 날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안 입는 옷을 꺼내고 너무 낡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다섯째 날 잠자리를 정리하십시오. 이불을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리고 방을 환기시키십시오. 여섯째 날 부엌을 정리하십시오. 그릇을 점검하고 깨진 것은 버리고 설거지를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일곱째 날 말과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이 말과 마음이냐고요? 삶은 결국 말로 굳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을 절반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지 주문처럼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태도를 드러냅니다. 나는 안 돼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포기하는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나는 늘 손해만 봐라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경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작은 틈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 정월대 보름 전에는 말을 바꾸기보다 먼저 말의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지, 그 말이 나를 살리는지, 나를 깎아먹는지 보십시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단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정한 말은 사람을 단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없다. 대신 나는 지금 지출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몸이 약하다. 대신 나는 오늘부터 리듬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외롭다. 대신 나는 좋은 사람 한 명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말들은 단지 긍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방향이 바뀌면은 발걸음이 바뀝니다. 발걸음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또 하나, 중년 이후에는 나눔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나눔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눔은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나눔을 하다가 내 생활이 흔들리면 결국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그러니 정월대 보름 전까지는 특히 나눔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주고 싶다면 며칠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 속에서 주면 나눔은 따뜻하게 남습니다. 급하게 주면 나눔은 불안으로 남습니다. 그 차이가 1년을 좌우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정월대 보름 전까지 복을 부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질서를 세우십시오. 질서가 서면 복은 따라옵니다.
돈은 질서 있는 사람에게 남고, 건강은 리듬 있는 사람에게 남고, 관계는 경계 있는 사람에게 남고, 마음은 정돈된 사람에게 남습니다. 이것이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월대보름 전이라는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비방을 찾고 특별한 방법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오늘부터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물건을 통해 5가지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태도입니다. 지갑을 정돈하는 것은 돈의 주인이 되는 일이고, 시계를 정돈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일이며, 신발을 정돈하는 것은 관계의 주인이 되는 일이고, 옷과 이불을 정돈하는 것은 몸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일이며, 그릇과 수저를 정돈하는 것은 생활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 탓을 줄이고 미루는 습관을 줄이고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킬 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저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착각이 더 벌면 해결된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벌어도 새는 구멍이 그대로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더 벌어도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은 돈은 병원비로 빠져나갑니다. 더 벌어도 관계의 경계가 없으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돈도 끌려다닙니다. 그러니 핵심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덜 세게입니다. 그리고 덜 세게 만드는 힘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파트에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 줄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은 이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짧고 단단한 문장으로 삶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월대 보름 전까지 딱 3가지를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첫째 정리, 둘째 경계, 셋째 리듬. 이 3가지가 서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먼저 정리입니다. 정리는 마음의 청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정리하십시오. 지갑 속 영수증 5장만 버려도 좋습니다. 현관에 뒤엉킨 신발 2켤레만 정돈해도 좋습니다. 옷장 속에서 안 입는 옷 한 벌만 꺼내도 좋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바로 씻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리는 결심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에 작은 것 하나씩만 바꾸면 됩니다. 다음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는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따뜻함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다 내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내 생활이 무너지면 결국 원망이 남습니다. 원망은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정월대 보름 전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삶의 기본은 지키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지갑, 시계, 신발, 옷, 그릇,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도 결국 경계를 지켜라 였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기본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듬입니다. 리듬이 없는 삶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쉽게 지갑을 열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월대 보름 전까지 리듬을 단단히 세우라고 권합니다. 리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잠과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를 지켜보십시오. 잠드는 시간을 고정한다. 밤 11시든 12시든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불을 끄고 누워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는 10분만이라도 햇빛을 보며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몸이 리듬을 찾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덜 깨집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복입니다. 이제 5가지 물건을 다시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갑은 내 돈의 길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시계는 내 시간을 남의 일정에 빼앗기지 않는다. 신발은 내 인연의 방향을 내가 선택한다. 옷과 이불은 내 몸을 지치게 하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릇과 수저는 내 생활의 바닥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 5문장을 오늘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정월대 보름 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리십시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남의 눈치도 많이 보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키는 사람이 오래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은 그 어떤 사랑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착한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단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따뜻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을 살며 자주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습관이 만든다.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습관이 좋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리듬이 좋습니다. 관계가 편안해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경계가 있습니다. 돈이 남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정리 하나, 작은 경계 하나, 작은 리듬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월대 보름 전까지 여러분은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삶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질서가 서는 순간 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이 닿는 작은 물건 하나를 정돈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